이번 강좌의 학습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의 인터페이스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에 배울 학습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360의 인터페이스 전반을 다룰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툴바, 검색기, 타임라인, 뷰 큐브, 내비게이션 바의 순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퓨전 360의 인터페이스 구조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난 시간에 배운 어플리케이션 바 하단에는 툴바가 위치해 있습니다. 툴바의 역할은 작업에 필요한 작업 공간을 전환하거나 작업에 필요한 명령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툴바의 제일 좌측에는 작업 공간을 전환할 수 있는 작업 공간 버튼이 있고요. 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퓨전 360에서 제공하는 7가지의 작업 공간들이 나옵니다. 자, 이 작업 공간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작업 공간은 3D 형상을 모델링 하거나 아니면 모델링된 부품을 조립하여 하나의 조립품을 구성하는 공간입니다. 우선 이 부분이 기존 3D CAD 프로그램들과 가장 차이가 나는 부분인데요. 기존 3D CAD들은 모델링하는 모델링 공간과 모델링된 부품을 조립하는 조립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조립을 하고자 한다면 별도의 조립 공간을 열고 저장된 부품을 불러와 조립을 수행한다면 퓨전 360의 경우는 모델링 공간과 조립 공간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 모델링을 하면서 빠르게 조립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작업 공간입니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작업 공간은 직접적으로 부품을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요구 조건을 주고 오토데스크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요구 조건에 부합되는 최적의 설계를 작업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 다음은 렌더링 작업 공간입니다. 렌더링 작업 공간은 3D로 모델링된 형상을 실사와 같은 이미지로 촬영할 수 있는 촬영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 다음은 애니메이션 작업 공간입니다. 애니메이션 작업 공간 같은 경우는 조립되어 있는 조립품에 동작을 부여하여 동작되는 부품을 촬영하거나 아니면 빠르게 분해도, 조립도를 작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는 시뮬레이션 공간입니다. 시뮬레이션 공간은 3D로 설계된 제품의 요구 조건에 맞게 설계됐는지 가상의 공간에서 요구 조건을 부여하여 실험할 수 있는 실험 공간을 제공합니다. 자, 그 다음은 제조입니다. 제조 작업 공간은 우리가 모델링한 형상을 실제적으로 제작을 하기 위해서 머시닝 센터 같은 가공기에서 필요로 한 가공 데이터들을 산출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면입니다. 도면 작업 공간은 3D로 설계된 제품을 한 장의 종이에 출력하고 치수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보기 위한 2D 도면을 작성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자, 퓨전 360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7가지의 작업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 작업 공간의 전환은 작업 공간 전환 버튼을 통해서 빠르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작업 공간 전환 버튼 뒤에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되는 명령들이 아이콘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되어 있는 아이콘도 별도의 탭으로 작업되는 모델링의 방식이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목적에 부합되는 명령들만 모아서 구성되어 있는 탭들을 제공을 하는데 솔리드 모델링을 할 경우는 솔리드 탭, 일반적으로 서페이스 모델링을 할 때는 곡면 탭에서 명령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메쉬 작업을 할 땐 메쉬, 그리고 절곡품을 생성을 할 땐 판금, 그 다음에 플라스틱 설계에 많이 사용되는 플라스틱, 그 다음에 별도의 유틸리티와 관리 등 별도의 탭을 제공하면서 탭마다 각각 용도에 맞는 명령들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은 패널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시면 솔리드 눌렀을 때 여기
하나의 칸으로 구분되는 공간, 요걸 하나의 패널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명령들은 전체의 명령이 모두 다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 외에도 하단에 있는 버튼을 눌러 활성화하면 더 다양한 명령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할 때 필요한 명령들을 위에 자주 사용되는 명령들을 이용을 하던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명령이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확장을 하셔서 여기서 선택해서 명령을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인터페이스 구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빈 화면으로는 조금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모델링이 돼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모델링 명령어들을 배운 게 아니고 모델링을 수행할 수도 없으니까 일단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모델링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걸 활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난 영상에서 배웠던 어플리케이션 바에 제일 앞에 있는 데이터 패널 표시를 클릭하고요. 홈 버튼을 눌러서 홈 버튼으로 가고, 자, 아래쪽에 샘플에 보면 디자인 샘플 있죠. 디자인 샘플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뭐 여기서 원하는 거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영상하고 맞춰서 하시려면 저는 유틸리티 나이프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더블 클릭하면, 자, 클라우드 상에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이 걸리고요. 걸리고 나서 이렇게 모델링이 들어오죠. 자, 모델링이 들어왔으면 데이터 패널은 다시 숨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검색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모든 3D CAD들이 작업화면 좌측에 검색기와 비슷한 기능들을 가진, 명칭들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저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퓨전 360은 다른 3D CAD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다른 3D CAD들은 검색기 쪽에 모든 데이터가 다 표현된다고 한다면 퓨전 360은 약간 데이터가 다른 프로그램들과 다르게 조금 분리돼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검색기에 표현되고 있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도면에서 활용하고 있는 자원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을 것 같아요. 자원들이 거의 대부분 표현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색기는 화면에 이렇게 좌측에 놓여져 있는데, 만약에 이게 작업하는데 화면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검색기 제일 좌측에 화살표 모양의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축소돼요. 축소된 상태에서 검색기의 내용을 보시고 싶으시면 하단에 있는 검색기라고 써져 있는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내부에 있는 내용들이 다시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마우스를 통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작업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는 켜놓고 작업하는 게 작업하는데 좀 더 편리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메인이 되는 구성 요소가 나와 있고요. 뒤에 이제 동그라미에 이렇게 점이 하나 찍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앞에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이거를 비저블리티, 가시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가시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눈 모양의 아이콘을 꺼주면 가시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표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모두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가시성이 꺼지게 되면 눈 모양에 이렇게 사선으로 쭉 금지되었다라는 식의 표시가 되고요. 다시 한번 아이콘을 클릭하면 가시성을 다시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문서 설정이 있는데 여기 버튼 앞에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눌러서 확장을 해보시면 현재 도면이 사용하고 있는 단위가 나옵니다. 단위는 뒤에 있는 단위 변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활성 단위 변경 해가지고 다른 단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사용자 뷰라는 게 있는데 뷰는 이제 내가 물체를 바라보는 방향, 시점을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확장을 한번 해보시면 기본적으로는 톱, 프론트, 라이트, 홈 등의 4가지 방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화면을 돌려서 추가적인 방향을 삽입을 하겠다 하면 추가적인 방향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화면을 돌리는 법을 아직 모르죠. 그래서 화면 돌리는 법을 아직 모르는데 화면을 돌리실 땐 키보드의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의 가운데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화면을 제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 돌려볼 수 있어요. 자, 원하는 각도에 맞춰졌으면 휠에서 손을 떼시고 Shift 키에서도 손을 떼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이 뷰는 등록된 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뷰로 바꾼 상태에서 방금 전에 그 뷰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Shift 누르고 가운데 휠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임의의 방향, 물체를 바라보는 임의의 각도를 내가 지정을 했다고 했을 때 이 뷰를 저장하려면 사용자 뷰 여기에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 명명된 새 뷰를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사용자 뷰를 등록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고 이름을 새로운 뷰 주시고 엔터를 치시면 내가 식별하기 좋은 이름으로 이름 변경도 가능하고요. 다른 뷰로 돌렸다가 이 새로운 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제가 지정한 뷰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작업을 할 때 내가 특정 뷰를 작업할 때 자주 본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새로운 뷰를 만들어서 저장해 놓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원점입니다. 기본적으로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작업하는데 방해되지 않게 안 보이게 돼 있고 필요한 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표시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명령을 수행하는 중간에 실질적으로 저 원점에 관련된 자원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순간에는 거의 대부분 자동으로 나오는데 만약에 자동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가시성 아이콘을 켜서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이걸 키지 않는다고 해도 확장을 해보시면 항목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는 자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점에 관련된 저 자원 같은 경우는 원점 좌표계를 구성하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건데 여기 제로라고 써져 있는 건 원점의 위치, 정확한 원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Z축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아니면 XY가 조합된 XY 평면 그리고 XZ 평면, YZ 평면 이렇게 평면들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성이 꺼져 있다고 하더라도 검색기에 원점에 대한 항목들을 확장을 해서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뒤에 있는 것들은 작업의 내용에 따라서 표시되는 항목도 있고 표시 안 되는 항목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작업이 진행되면서 생성된 자원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스케치라는 분류에 이런 스케치가 있고 이런 스케치가 있고 이런 스케치가 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자원들이 나오고요. 저 자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우리가 작업을 진행해가면서 하나씩 알아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나와 있는 것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아이콘 모양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런 모양의 아이콘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구성 요소라고 해요. 구성 요소는 우리가 어떤 조립품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의 부품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립된 하나의 부품, 독립된 하나의 부품. 그래서 이런 부품들이 조립이 돼서 이런 하나의 구성품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부품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하나의 부품들이 돼 있고요. 개별의 부품에 마찬가지 가시성을 꺼가지고 안 보이게 해준다든가 뭐 이런 작업을 해줄 수 있겠죠. 아니면 특정 부품을 활성화하고 싶으면 지금 활성화가 이쪽에 돼 있다고 하는데 갖다 대시면 뒤에 똑같이 원이 있고요. 클릭을 하면 이쪽이 활성화됐죠. 그래서 활성화된 부품만 깔끔하게 색깔 표현 다 되면서 보이고 나머지는 비활성화된 부품들은 이렇게 투명하게 참조할 수 있게 보이는 형태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자, 그리고 여기도 확장해 보시면 이 구성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본체라는 건 하나의 덩어리를 얘기해요.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덩어리인데 구성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덩어리가 표현이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이미지 같은 거 씌워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자원들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검색기에 표현되는 거는 자원들이에요. 자원들. 이 도면에 활용되고 있는 자원들을 쭉 나열해 주는 게 검색기의 역할이고요.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설정이라든가 아니면 뷰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제어해 줄 수 있다. 자, 이 검색기랑 엮어서 또 하나 설명드려야 되는 게 가장 하단에 있는 타임라인입니다. 자, 이쪽을 타임라인이라고 합니다. 타임라인이 해주는 역할은 내가 실행한 명령들, 그러니까 명령들을 실행하는 순서들이 있잖아요. 그 실행된 순서대로 명령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이게 돼요. 일반적으로 다른 3D CAD를 써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명령들이 정리가 되는 게 다른 기존의 CAD 프로그램들은 모두 검색기에 자원과 같이 분류가 됩니다. 하지만 퓨전 360의 특징은 도면에 사용되는 자원은 검색기에, 그리고 사용된 명령의 순서나 그런 관계들은 여기 타임라인에 표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한 칸 한 칸 있는 아이콘들이 내가 실행한 명령들이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실행된 명령의 순서가 나열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실행된 명령, 그 다음에 실행된 명령, 그리고 그 다음에 실행된 명령,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그 작업 내역이 이 타임라인에 저장이 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조금 특징적인 거는 퓨전 360 같은 경우는 이 타임라인을, 여기 제일 뒤에 옵션이 있는데 옵션을 클릭하면 타임라인 캡처 안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얘를 체크해 주시면 내가 어떤 명령을 실행해도 그게 타임라인에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타임라인 저장을 원치 않아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걸 해줄 수 있는데, 일반적인 3D CAD에서 이렇게 자주 활용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3D CAD의 장점은 내가 실행한 명령들이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 언제든지 그 전 단계로 가서 수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램들에서는 특정 명령을 실행하고 나면 그 순서들이 저렇게, 이걸 이제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기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중간에 한번 실수를 했다 그러면 거기를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명령을 취소해 줘야 돼요. 그리고 걔 수정하고 나서 명령을 실행해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일반적인 3D CAD 프로그램들은 그 히스토리가 저장이 되기 때문에 뒤에 있는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도 수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조절자가 하나 놓여 있는데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 가지고 누르고 있는 상태로 잡아 당겨 보시면 이렇게 단계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뒤에 있는 단계들은 저렇게 흐린 색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이제 롤백이라고 합니다. 자, 롤백을 해주시면 뒤에 작업들이 처리된 것들은 전부 다 마치 취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취소된 건 아니고 전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중간 단계에 내가 다른 작업을 끼워 넣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롤백을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명령을 실행을 해서 작업을 한 이후에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면 그 후에 했던 작업들도 전부 삭제되지 않고 중간에 내가 원하는 작업을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3D 프로그램의 장점인데, 중요한 건 검색기에서 자원과 그리고 타임라인에서 실행 명령의 히스토리가 별도로 관리된다라는 거는 다른 3D CAD들과의 차이점이다라는 건 이해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플레이 버튼 같은 게 제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실질적으로 이 작업을 수행해 가는 과정 자체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보여지게 되죠. 단계적으로 저렇게 하나씩 진행이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구성 요소는 같이 묶어서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가 일반적으로 다른 3D CAD에서는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부분이.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프로그램 사용하다가 전환하시는 분들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살펴볼 건 뷰큐브입니다. 뷰큐브 같은 경우는 작업 화면의 우측 상단에 이렇게 있는 게 뷰큐브입니다. 자, 뷰큐브는 물체를 바라보는 시점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시점 변경하는 건 앞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제일 처음 얘기가 나온 게
검색기 쪽에 사용자 뷰를 설명할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체를 바라보는 방향을 변경을 할 때는 Shift 키를 꾹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원하는 각도로 자유자재로 돌아가면서 물체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렇게 손으로 각도를 시점을 변경을 해서 내가 물체를 바라볼 때는 정확하게 정면을 맞출 거야, 정확하게 우측면을 맞출 거야, 이런 거는 솔직히 불가능해요. 자, 그럴 때는 지금 사용자 뷰, 검색기의 사용자 뷰 쪽에 보시면 뭐 정면을 바라볼 거야, 프론트 딱 눌러주시면 해결이 되겠죠. 근데 사용자 뷰에 등록되어 있는 건 위에서 바라보는 톱, 그 다음에 정면에서 바라보는 프론트, 그 다음에 우측에서 바라보는 라이트, 이렇게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홈뷰, 이렇게 네 가지만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앞에서 바라본 게 있으면 뒤에서 바라본 것도 있을 거고, 뭐 또 다른 방향에서 바라본 것도 존재를 하겠죠.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 뷰에서는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사용자 뷰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내가 원하는 특정 뷰를 등록하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딱딱 정해진 방향으로 돌려줄 때는 저기 있는 사용자 뷰보다는 뷰큐브를 더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뷰큐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면 뷰큐브에 이제 정면도 우측면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정면도 우측면도 갖다 대면 이렇게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정면도 마우스로 딱 클릭하시면 정확하게 정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정면을 바라보게 되면 그 다음에 우측면도로 가고 싶다 그러면 우측면을 선택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한 개의 면만 정확하게 바라봤을 때는 뷰큐브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주변에 4개 방향으로 화살표 4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를 클릭하시면 지금 바라보는 방향에서 정확하게 90도 돌아서 우측면을, 자, 만약에 위쪽을 클릭하시면 위로 90도 돌아서 평면을 바라볼 수 있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정면으로 갈게요. 돌아서 정면으로 가고요. 단순히 이제 정면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면 사이드에 보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구역이 한 구역 더 있습니다. 요게 이제 4개 방향으로 다 동등하게 있는데 여기 하나를 딱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면도와 우측면도가 동시에 보이는 상태. 이렇게 되죠. 자, 정확한 개념을 얘기하면 정면도와 우측면도 사이 시점의 각도는 90도가 틀어진 거고요. 지금 저 사이드에 있는 모서리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 정확하게 그 절반인 45도의 각도를 틀어서 2개의 면이 동시에 보이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더불어서 요 위쪽으로 직육면체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부분 클릭하시면 이렇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3개 면도가 모두 보이는 상태 이렇게 되는데 기준 자체는 똑같이 45도, 45도, 45도예요. 그래서 X축에서 45도, Y축에서 45도, Z축에서 45도 기울어진 상태에서 바라본다. 이렇게 45도 간격으로 균등한 간격으로 각도를 틀어서 바라보는 걸 도면적인 용어로는 등각뷰라고 합니다. 등각뷰를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등각뷰도 여기 한 군데뿐만 아니라 육면체에 해당하는 모서리마다 포인트가 있어서 원하는 등각뷰로 자유롭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정면도 가운데 꾹 눌러서 정면도로 돌려주시고요. 정면도를 바라보는데 물체를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보는 게 아니라 나는 90도 눕혀서 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뷰큐브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뷰큐브 우측 상단에 보면은 회전 방향이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죠. 자, 이걸 이제 롤이라고도 하는데 회전이라고도 하고 롤이라고도 하는데 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면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90도 기울여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정면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기울여서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죠. 자, 홈으로 가고 싶을 때는 뷰큐브 좌측 상단에 보면 홈 버튼이 있고 홈 버튼을 클릭하시면 홈뷰로 가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홈뷰는 프로그램이 처음 실행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홈뷰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홈뷰는 그게 아니야. 내가 홈뷰 눌렀을 때 항상 이 포지션으로 갔으면 좋겠어.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그 홈뷰도 내가 변하는 대로 등록해 줄 수 있어요. 자, 홈뷰 변환하는 걸 한번 해보면 자, 쉬프트 꾹 누르시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꾹 눌러서 이렇게 돌려서 자, 저는 이제 이 상태를 홈뷰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자, 홈뷰로 등록하실 땐 내가 원하는 시점 방향으로 세팅을 하신 다음에 뷰큐브 쪽에 오셔서 홈 버튼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자,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두 가지가 나와요. 고정거리와 뷰의 맞춤. 고정거리는 현재 내가 물체를 바라보고 있는 거리, 물체가 상당히 크게 보이죠. 그럼 나랑 가까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거리까지도 기억을 하느냐가 고정거리고, 만약에 뷰에 맞춤을 하면 퓨전 360이 판단했을 때 현재 작업창의 크기에서 이 물체의 전체적인 부분을 표현을 할 때 가장 적절한 거리로 변경을 해서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정거리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뷰에서 고정거리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용자 뷰 다시 확장을 해서 새로운 뷰를 딱 눌러가지고 시점을 변경을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여기 홈 버튼을 눌러보시면 방향이 돌아가면서 아까 제가 세팅했던 그 크기 그대로 보이죠. 즉 물체와 나 사이의 거리가 그 거리가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고정거리를 하면 그 거리까지 내가 바라보고 있던 그 방향과 그 바라보고 있는 거리까지도 맞춰서 세팅을 해준다. 홈뷰로. 만약에 이 상태에서 홈뷰를 다시 등록할게요. 자, 홈 버튼 오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해준 다음에 뷰의 맞춤을 체크해 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새로운 뷰를 클릭해서 가고요. 이 상태에서 홈 버튼 눌러서 다시 홈으로 갈 건데, 자, 홈을 눌러보면 아까랑 다르게 물체의 크기가 확 커지지가 않죠. 즉 지금 물체와 나의 거리가 제가 처음에 홈뷰를 세팅했을 때의 거리와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지금 현재 화면 창 전체 크기에서 이 물체 전체를 바라보기에 가장 적절한 거리는 이 정도 거리야 라고 판단해서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홈뷰의 방향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맞춰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작업화면 정중앙 하단을 보시면 내비게이션 바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의 역할은 화면에 보이는 모델링 객체의 표현 또는 주변 환경에 대한 표현들을 변경해 줄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아이콘은 회전입니다. 회전은 우리가 앞에서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꾹 눌러서 화면을 돌려가지고 물체를 바라보는 시선의 방향을 변경할 수 있었는데, 이때 내비게이션 바를 보시면 첫 번째 아이콘이 파랗게 색깔이 변경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마우스 휠을 통해서 화면을 돌리는 이 행위 자체가 저 명령을 실행한 거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마우스 가운데 휠을 통해서 회전을 제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마우스를 통해서 제어를 하고요. 저 아이콘 뒤쪽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두 가지 방식의 회전 방식을 제공을 합니다. 즉 저기를 이용하면 회전을 시키는 회전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구속된 궤도는 퓨전 360이 가지고 있는 기본 축인 X축, Y축, Z축을 기반으로 회전이 이루어지며, 자유회전은 그런 구속 없이 자유롭게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둘 사이에 회전되는 방식의 차이는 육안으로 판단할 때는 좀 미묘한 차이라 말로는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이건 직접 한 번씩 해보고 확인해 본 이후에 본인에게 적절한 회전 방식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우리가 마우스를 통해서 회전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회전이 되느냐는 여기서 한번 회전 방식을 지정을 하고, 이렇게 되면 명령이 실행된 상태인데 ESC를 눌러서 꺼주고 그 다음에 Shift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누르면 그 방식의 회전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전 방식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돼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가운데 휠로 제어를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원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하고 ESC로 종료를 하고 그 다음에 원하는 방식으로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콘은 보기 아이콘입니다. 자, 보기의 경우는 내가 모델링된 형상에서 갖고 있는 특정한 평면들, 지금 요 모델링된 형태에서 보면 이면이라든가 아니면 이면, 아니면 요 사이에 있는 요면, 이런 특정한 평면을 내가 수직 방향, 직각 방향에서 바라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Shift 키 누르고 가운데 휠을 꾹 눌러서 회전을 동작시켜서 그 면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 보기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내가 원하는 면이 이 면이다
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그 면을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자동으로 회전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 아이콘은 내가 원하는 특정 평면을 바로 바라보고 싶다라고 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아이콘은 초점 이동입니다. 초점 이동은 내가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시선의 정중앙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옮겨 물체의 다른 부분을 바라본다라는 개념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CAD 프로그램을 써보신 분들은 펜이라는 기능으로 익히 알고 계신 기능입니다. 자, 초점 이동 아이콘을 클릭하면 마우스 포인트가 손바닥 모양으로 변경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한 상태에서 마우스를 앞으로 쭉 밀어서 화면을 위로 올려보면 물체에 안 보이던 아랫부분이 보이게 되죠. 실질적으로 물체의 위치를 이동한 게 아니라 내가 물체를 바라보는 시선의 위치를 옮겨 물체의 다른 부분을 바라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초점 이동의 기능은 ESC로 명령 종료하겠습니다. 마우스로 제어가 가능한데요. 우리가 회전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Shift 키를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꾹 누르는 행위로 회전 명령을 실행할 수 있었다면, 초점 이동은 키보드에 아무 키도 누르지 않고 마우스 가운데 휠을 꾹 누르고 계시면 마우스 포인트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움직여 보시면 시선의 위치가 옮겨져 물체의 다른 부분을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은 줌입니다. 자, 줌이란 용어 자체는 많이 익숙하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확대 축소의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물체의 사이즈가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물체를 바라보는 물체와의 나 사이의 거리를 조정을 해서 가까이 가면 물체가 크고 디테일하게 보이고 멀리 떨어지면 물체의 전체적인 형태를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죠. 자, 줌 명령을 한번 실행을 해보면 여기 있는 줌 아이콘 클릭을 하고요. 마우스 포인트가 위아래로 된 화살표로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고 마우스를 위로 올려보시면 점점 물체가 작아지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점점 물체가 커져서 디테일한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줌 기능 또한 마우스 휠로 제어가 가능합니다. 자, 마우스 휠에서 마우스 휠을 앞으로 돌려보시면 물체가 점점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뒤로 돌리면 물체가 점점 커지죠. 근데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했을 때랑 약간 동작이 다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 위로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물체의 위치가 크게 이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확대 축소가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휠로 하게 되면 물체의 위치가 조금 변경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확대 축소를 하는 중심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이콘을 사용하게 되면 화면의 정중앙을 확대 축소의 중심으로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의 위치에 이동이 없이 정중앙을 기점으로 물체의 크기가 변경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마우스 휠을 이용하면 마우스 포인트가 놓인 곳이 중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앞으로 돌려보면 점점 축소가 되면서 마우스 포인트에 가까워진다는 느낌이 들죠. 마우스 포인트가 놓인 이 위치가 확대 축소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마우스 휠을 이용해서 확대 축소를 하실 땐 내가 여기 살짝 돌출된 돌기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라고 한다면 아무 곳에나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하고 확대 축소를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위치 쪽에 마우스 포인트를 위치하시고 확대를 하셔야 내가 원하는 부분이 화면 밖으로 벗어난다든가 엉뚱한 곳으로 간다든가 하지 않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콘을 사용할 때와 마우스 포인트를 사용할 땐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다른 CAD들을 먼저 사용하신, 특히 2D CAD를 먼저 학습하신 분들은 지금 확대 축소가 되는 이 줌의 기능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2D CAD들은 마우스 휠을 앞으로 돌리면 확대, 뒤로 돌리면 축소인데 지금 퓨전 360의 동작은 반대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2D CAD를 먼저 학습하신 분들은 3D CAD로 넘어왔을 때 이 확대 축소의 방향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옵션을 제공을 합니다.
이 마우스 휠을 통해서 확대, 축소가 되는 방향을 바꿔줄 수 있는데 그건 환경 설정에서 해주셔야 돼요. 자, 환경 설정은 초반에 어플리케이션 바 할 때 어디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면, 자, 어플리케이션 바의 우측 제일 끝에 보면 계정과 환경 설정을 들어갈 수 있는 아이콘이 존재를 합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면 두 번째에 기본 설정이 있죠. 클릭해 주시면 환경 설정이 창이 뜹니다. 자, 환경 설정에 상당히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필요한 순간순간 그때그때 조금씩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지금은 저 줌에 관련된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중에 환경 설정 처음에 들어오면 일반, 그리고 일반이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다 보면 줌 방향 반전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체크가 꺼져 있는데 여기 체크를 키시고 그 다음에 적용, 확인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마우스 휠을 앞으로 돌려보시면 아까와 다르게 반대로 확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뒤로 돌려보시면 축소가 되고요. 그래서 다른 캐드를 사용을 해서 확대 축소 방향을 반대로 익혀서 그게 몸에 배어버린 분들은 환경 설정을 통해서 옵션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아이콘은 줌창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아이콘을 이제 줌창이라고 부르긴 좀 그렇고요. 뒤에 화살표가 있는데 화살표를 체크하시면 두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줌창과 맞춤. 맞춤 같은 경우는 뒤에 이제 F6이라고 우리 펑션 키가 들어가 있는데 앞으로도 퓨전 360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명령어들을 보시면 저렇게 뒤에 특정 키가 써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키만 눌러도 그 기능이 실행된다. 즉 단축키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우선 줌창부터 할게요. 줌창을 클릭하시고 보면 마우스 포인터에 돋보기 모양이 붙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줌창의 기능은 내가 특정 영역을 확대해서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라고 할 때 마우스 휠로 여러 번 돌려서 그 부분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단번에 그 영역을 지정을 해서 그 부분을 화면에 꽉 차게 확대를 해줍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만약에 여기 돌기를 딱 디테일하게 보게 확대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특정 영역에서 한번 클릭 꾹 누르고 계신 상태에서 마우스를 움직이시면 이렇게 사각 박스가 나오죠. 자, 마우스에서 손을 떼게 되면 저 사각 박스가 확정이 되게 되는데 손을 떼는 순간 저 사각 박스의 영역이 화면에 꽉 차게 확대가 됩니다. 자, 이게 줌창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맞춤입니다. 맞춤 같은 경우는 지금 확대해 놓은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 나 물체의 전체적인 모양을 볼 거야. 지금 이 퓨전 360 화면에 그려진 모든 형상을 다 볼 거야 라고 한다면 그때 화면에 그려진 모든 것들을 한 화면에 표현할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축소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화살표를 클릭하고 맞춤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전체적인 모양이 화면에 한 화면에 담길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축소를 해주죠. 물론 더 작게 축소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맞춤을 실행해주면 너무 작으니까 이게 한 화면에 담길 수 있도록 딱 맞춰서 확대를 진행해주기도 합니다. 자, 아까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실행했는데 뒤에 단축키로 F6이 써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 F6을 한번 눌러보시면 마찬가지로 적절한 크기로 화면에 전체 모델링된 형상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화면의 사이즈를 제어해 줍니다. 자, 다음 아이콘은 화면 표시 설정입니다. 화면 표시 설정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델링된 형상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환경의 표현들에 대한 설정을 변경을 할 수 있고요. 한번 눌러보시면 상당히 많은 양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표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씩 선택을 해서 적용을 해보시면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살펴보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설명하기에는 강좌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은 비주얼 스타일입니다.
비주얼 스타일 같은 경우는 현재 모델링 되어 있는 모델링 형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할 거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보시면 총 6가지의 종류의 표현 형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뒤에 전부 단축키가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축키가 할당되어 있는 경우는 사용의 빈도가 높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일단 비주얼 스타일의 첫 번째 음영 처리됨 클릭해 보시면 주변의 선들이 전부 사라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음영 처리됨은 일반적으로 실제 사물을 봤을 때 실제 사물에 모서리에 저렇게 선들이 그려져 있진 않죠. 그래서 좀 실사와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홈으로 한번 눌러볼까요? 실사와 비슷한 형태의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실제 실사 이미지하고는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사야 같은 경우는 모서리 부분에 빛반사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물의 모서리에 선이 없더라도 모서리의 구분이 조금 명확하게 되는 반면에 프로그램은 그 빛반사라든가 그런 효과 자체는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나의 부품으로 아예 합쳐져서 보이는 형태로 보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3D 작업을 할 때는 완전히 모서리 없이 실사 이미지처럼 음영 처리됨으로 보면 부품 간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건 숨겨진 모서리로 음영. 눌러보시면 일반적으로 이제 숨겨진 부분들이 표현이 안 되는데 숨겨진 모서리들을 전부 다 표현해주는 형태로 음영을 넣어준 상태로 그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건 가시적 모서리로만 음영 처리.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분에 모서리만 표현을 하고 안 보이는 부분의 모서리는 표현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실제처럼 색상을 입혀서 명암 처리까지 해주는 형태의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와이어프레임입니다. 와이어프레임은 음영 처리된 부분들을 전부 다 배제하고 모든 선들을 전부 다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숨겨진 부분, 가려진 부분, 그런 부분들의 선까지 전부 다 표현을 해서 다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기서 숨겨진 부분들은 좀 구분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있는 숨겨진 모서리가 있는 와이어프레임을 하면 선의 형태가 숨겨진 부분들은 선이 약간 흐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점점점점 돼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파선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 사람들은 이제 점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파선의 형태로 숨겨진 부분의 모서리들은 좀 구분이 되게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시적 모서리만 있는 와이어프레임을 해주면 현재 바라보는 방향에서 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는 경계적인 모서리들만을 표현한 형태로 변경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설계 작업을 할 때는 완전히 음영 처리가 돼 있으면 가려진 부분이 안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 화면 표시 상태는 그때그때 형상을 파악할 때는 음영 처리가 된 상태로 그리고 어떤 설계를 진행을 할 때 숨겨진 부분도 한꺼번에 봐야 할 때는 와이어프레임 형태로 이렇게 전환해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빠른 전환을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4번을 누르면 음영 처리로 그 다음에 5번을 누르면 숨겨진 모서리가 표현되는 음영 처리로 그 다음에 컨트롤 6번을 누르면 가시적인 모서리가 표현되면서 음영 처리되는 형태 이렇게 해서 별도로 요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도 빠르게 전환할 수 있게 단축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이콘은 그리드 및 스냅입니다. 그리드는 지금 화면에 보시면 모눈처럼 표현된 이제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을 그리드라고 하고요. 스냅은 내가 어떤 수치적인 입력이 아닌 마우스 포인트로 정확한 위치를 찍기 위해서 잡아줄 수 있는 기능을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스냅은 그리드를 기반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자,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려면 그리드라든가 스냅의 설정들을 세세하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눌러보시면 세세한 내용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리드 설정이라든가 뭐 증분 이동, 증분 설정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죠. 일반적으로는 정확한 수치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배치 그리드를 그렇게 쓰는 편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그리드가 표현되는 게 방해된다라고 한다면 배치 그리드 앞에 있는 표시를 클릭해서 꺼주시면 그리드를 안 보는 상태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설계 작업을 할 때 어떤 눈금이 있어서 크기를 대략적으로 비교해서 정확한 치수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비교해서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배치 그리드를 켜놓고 작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사용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요. 세세적인 이제 그리드 설정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하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반적인 설계 상황에서는 그리드를 그렇게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있는 창은 뷰포트입니다. 자, 뷰포트는 지금 화면을 어떻게 분할해서 사용을 할 거냐의 개념인데,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 뷰라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단축키로는 Shift 느낌표로 되어 있죠. 얘를 한번 딱 클릭을 해보시면 화면이 4분할이 됩니다. 하나 분할되어 있는 화면이 뷰포트라고 해요. 뷰포트인데, 여러 개의 뷰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화면 전환을 최소화하면서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사물을 보면서 설계를 진행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단점은 작업하는 창의 사이즈가 작아지다 보니까 모니터의 사이즈가 작은 경우는 작업하기 상당히 불편해져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 뷰를 사용하는 경우는 모니터가 커서 화면을 분할해도 작업하는데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의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면 여기서 단일 뷰를 선택해 주시면 하나의 뷰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계하는 특성에 따라서 나는 여러 개의 화면을 보고 작업하는 게 편해 라고 한다면 여러 개의 뷰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단일 화면에서도 충분히 설계를 할 수 있어, 아니면 모니터가 작아서 여러 개 뷰로 나누긴 곤란해 라고 한다면 단일 뷰로 설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구조에 대해 설명이 끝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작업창이라고 계속 얘기했던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모델링되는 형상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형태를 그릴 때 직접적으로 그리는 도화지 같은 공간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퓨전 360에서는 이 작업창을 캔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이것으로 전체적인 인터페이스 구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